어찌 이리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인가. 윤선비의 뺨이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또한 옷 사이로 느껴지는 윤선비의 단단한 몸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리 몸 좋은 사내는 처음이구나. 이연의 아랫배 역시 아랫목처럼 뜨끈하게 달아올랐지요. 결국 참다 못한 이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기생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선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야담영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산골 마을에 윤재현이란 선비가 살았습니다. 윤 선비는 지금껏 한양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한 총구석 선비였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윤 선비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공부에 집중할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촌 어르신이 훈장이었기에 그를 가까이 할 수 있었지요. 낮에는 나무를, 밤에는 글공부를 하며 살아온 윤선비는 이번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여기가 수원인가? 윤선비는 가끈을 고쳤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향에서 수원까지 쉬지 않고 걸었던 탓에 발이 퉁퉁 부르터 있었지요.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에 윤선비는 그곳에 가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개울가를 향해 다가갈수록 커지는 물소리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생도 이제 끝이군. 수원에서 한양까지는 이틀 정도면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부어오른 발을 개울물에 담그고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발목을 감싸며 피로를 풀어주었지요. 눈을 감고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선비가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냇가 저편 나무가 우거진 곳 뒤편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에 몸을 담그고 멱을 감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외모가 하나같이 대단해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했습니다. 돌 위에 벗어놓은 옷이 화려한 것을 보아 기생들인 듯 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물 위로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물 참 시원하다 예. 그러니까 몸 담그니 정말 살 것 같으오. 그들은 목욕을 하며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여인은 물을 가볍게 손으로 튕기며 얼굴을 적셨고 또 다른 여인은 긴 머리를 풀어 물속에서 조심스레 헹구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윤선비의 시선이 한 여인에게 가 박혔습니다. 그 여인은 개울가에 앉아 발을 담그고 몸을 정돈하고 있었는데 행동거지가 차분하고 고요해 마치 그녀의 주위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희들 너무 소란스러워. 저쪽까지 소리가 다 들리겠어.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여기까진 아무도 안 와. 걱정하지 마. 기생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윤선비가 보던 여인이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길이 윤선비와 마주쳤습니다. 윤선비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들켰다. 그는 숨을 삼키며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다시 돌리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연 언니 무슨 생각해? 같이 놀자. 이연이라 불린 그 여인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놀아. 난 이만 나가서 쉬고 있을게. 이연은 몸을 물에서 빼낸 뒤 천천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지만 이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들로부터 멀어졌지요. 윤선비는 이연의 침착한 태도에 놀라는 한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기생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리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윤선비는 느지막한 저녁 저자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는 음식이 가득했지요. 빈대떡이 지글지글 익으며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고 푸짐한 국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돌아가자. 요깃거리를 찾고 있는데 골목에서 험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까짓 게 뭐라고 나를 무시해. 윤선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몇 명의 왈패들이 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이연이었지요. 윤선비를 보고도 모른 척 해주던 그 여인. 이연의 침착한 눈빛을 본 윤선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가 아직도 양반집 딸인 줄 알아. 천한 기생 주제에. 이연이 뒤로 물러나자 남자들은 오히려 더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왈패들의 기세가 워낙 흉흉했기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오히려 기생인 이연이 곤란을 당하는 광경을 재미있게 구경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왈패 하나가 이연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하자 윤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빠르게 그들 쪽으로 다가간 윤선비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쯤하고 썩 꺼져라. 왈패들이 윤선비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윤선비의 허름한 행색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또 뭐야? 훈계하러 온 훈장님인가? 그들의 시건 방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윤선비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윤선비는 단순히 글만 읊을 줄 아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윤선비는 몸이 약해 자주 앓았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이것저것 좋은 약초들을 구해다 먹였는데 이름 모를 약초를 먹고 열이 싹 내린 것은 물론 힘까지 장사가 되었지 뭡니까? 12살 때부터 웬만한 어른들보다 맷돌을 잘 가는 것은 물론이고 쌀 3가마니를 한쪽 어깨에 메고 날아다녔지요. 남들이 무시하는 시골 선비였지만 그의 힘은 가볍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사정에 신경 끄고 꺼지쇼. 맞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했소. 그들 앞에 다가간 윤선비가 이연의 팔을 쥔 남자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으악. 내 팔 부러진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 뭐야? 또 다른 남자가 분노에 차서 달려들자 윤선비는 가볍게 몸을 피한 뒤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나머지 왈패들은 윤선비의 빠르고 날렵한 움직임에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두고 보자.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들은 허겁지겁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선비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다 이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윤선비는 그녀의 침착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가에서는 감사했습니다. 윤선비의 말에 이연은 가볍게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윤선비의 물음에 이연이 눈을 내리깔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꽃이니 꽃을 희롱한다 해서 그들에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기생을 헤어하라 부르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서 세상사의 고단함이 느껴졌지요. 덕분에 무사했으니 보답해야겠지요. 기루로 가 저녁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밥 한 끼조차 드리지 못하고 은인을 보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연의 거듭되는 설득에 윤선비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둘은 저자를 지나 기루로 향했습니다. 기루는 화려하고 은밀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 흔들리는 비단발이 바람에 맞춰 소리 없이 흔들렸고 기름 종이에 싼 등롱이 아련한 빛을 내며 방 안을 밝혔습니다. 곳곳에서는 기생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윤선비를 방으로 안내한 뒤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면 음식을 곧 가져오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은색 합에 담긴 따끈한 흰 쌀밥과 노릇하게 구운 조기구이, 기름 냄새를 풍기는 육전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선비가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싶군요. 오늘 저를 도와주셨으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요. 식사를 하며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였지만 이야기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기생이라면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점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그는 이연의 지혜와 내면에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생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이런 이연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느낀 건 이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선비는 기생인 자신을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었고 그런 모습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어 가던 중 윤선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연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곳에서 지내셨습니까? 이연이 멈칫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연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년 전입니다. 저는 서씨 집안 고명딸이었는데 벼슬을 지내시던 아버지께서 바른 말을 하다 선왕의 미움을 받아 귀양을 가셨고 집안이 몰락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 아버님의 조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서명자 후자 되십니다. 윤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범상치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학자로 유명한 서씨 집안의 고명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줄줄이 인재를 배출한 가문인데 이연이 기생일을 하며 시정잡배에게 손목을 잡히는 삶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애환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거군요. 대단하십니다. 이연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제 삶에 공감해주는 이가 거의 없었기에 윤선비의 말은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삶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저를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친척이 있어 완전히 혈혈단신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눈물바람으로 밤을 지내신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이연 낭자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 이 험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녀를 물건이나 말하는 꽃 정도로만 보며 희롱해왔고 이연 역시 그런 취급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윤선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이연의 마음이 봄이 내린 것처럼 쩍 갈라지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선비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런, 내가 괜한 말을 했군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선비님 말이 큰 위로가 되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선비는 고민하다 이연을 끌어안고 토닥였습니다. 윤선비의 따스한 품 안에서 이연은 삶을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선비의 기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연의 살냄새와 분 냄새에 정신이 아찔하였기 때문이지요. 어찌 이리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인가. 윤선비의 뺨이 달아오르고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속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또한 옷 사이로 느껴지는 윤선비의 단단한 몸에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리 몸 좋은 사내는 처음이구나. 이연의 아랫배 역시 아랫목처럼 뜨끈하게 달아올랐지요. 결국 참다 못한 이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 기생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선비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심입니까? 예, 진심이어요. 그녀는 윤선비의 손을 살며시 당기며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며 그들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은 서서히 따뜻한 기류로 변해갔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연이 원한다면 저 역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연은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윤선비는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지요. 그 순간 이연은 윤선비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이 얼마나 온기를 그려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두루마기 매듭을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이연은 기생답게 여러 겹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겉옷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연한 색의 화사한 저고리였고 그 밑으로는 치마가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선비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진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리도 많은 옷을 입고 계시면 무겁지 않습니까? 이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생의 옷은 겹이 많지요. 고인 마음을 감추고 화려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해야 하니까요. 꼬지수 놓인 비단 저고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선비는 옷고름을 풀며 이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옷이 벗겨질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욱 온화해지고 있었지요. 화려하고 강해 보였던 기생의 모습을 벗고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옷고름이 풀리고 윤선비는 조심스레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다시 한번 입 맞추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고 깊은 입맞춤이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난 후 윤선비는 방 안에 놓인 등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연도 그를 따라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불을 끄고 싶으시면 그리하셔도 됩니다. 윤선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 등잔이 꺼지고 방 안은 은은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뜨거운 밤의 열기는 새벽녘까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윤선비는 일찍 일어나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연은 그런 그의 옆에서 짐을 챙기는 것을 도왔지요. 두루마기를 입으며 윤선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걱정을 끼쳤군요. 악몽을 꾼 것뿐입니다. 어떤 악몽이었습니까? 종종 꾸는 악몽인데 과거 시험에 전혀 모르는 주제가 나와 한 줄도 못 쓰는 꿈입니다. 윤선비의 솔직한 말에 이연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제를 알려드릴까요? 이연 낭자께서요. 윤선비가 놀란 듯 이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연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주제는 보통 정치적 흐름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선비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정치 상황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이연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상 전하께선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군주의 덕목이나 정치적 안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주상 전하께서도 그 주제에 대해 좋은 생각과 신념을 가진 신하를 뽑고 싶으실 거고요. 윤선비는 이연의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이연의 말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현명하십니다. 이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이라면 잘 해내실 겁니다. 부디 몸을 보전하셔요. 이연은 부러 또 보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윤선비는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연 낭자, 과거를 보고 돌아왔을 때 나를 다시 한번 만나줄 수 있습니까? 이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비님께서 2번이나 찾을 만한 여인이 못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연의 태도에 윤선비가 인상을 썼습니다. 이연의 그런 태도가 윤선비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을 품기에 이 기루는 너무 작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빼내드리겠습니다. 이연은 그의 굳은 결심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윤선비님, 과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둥근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마에 따뜻한 입술의 온기가 번져 나갔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이연은 윤선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여비로 쓰세요. 먼 길이니 꼭 필요하실 거예요. 윤선비는 그녀의 배려에 감동하며 주머니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연 낭자,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연을 바라본 후 결연한 표정으로 기루를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윤선비가 떠난 후 기생들 사이에서는 이연의 행동이 화제였습니다. 한 기생이 옆에 앉은 다른 기생에게 귓속말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이연이 고개에 그 선비를 공짜로 재워주고 돈까지 줬다면서? 그 선비가 밤에 정말 대단했나 봐. 옆에 있던 기생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좋았으면 좀 나눠주지는? 고고한 척하더니 남자한테 몸에 돈까지 바치고 맹추가 따로 없어? 그 남자만 논았지. 그 선비 듣기론 과거를 본다던데 급제할까? 말이 되니?
과거에 급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기생들이 이연의 방 쪽을 흘끔거리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연은 그럼 그들이 저를 물어뜯거나 말거나 서책을 읽는데 집중했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이연의 결정을 비웃었지만 그녀는 그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연은 윤선비에 대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기루에서의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편 윤선비는 부지런히 걸음을 놀려 한양 앞까지 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지요. 한양에 들어서기 전 마지막 숲을 지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으악! 윤선비는 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윤선비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집채만 한 멧돼지가 두 남자를 쫓고 있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윤선비는 지체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통나무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이쪽으로. 윤선비는 소리치며 남자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남자들이 지나가는 순간 윤선비는 통나무를 그대로 들어 올렸습니다. 통나무가 갑작스레 위로 올라오자 미처 뛰어넘지 못한 멧돼지가 그대로 공중에 떴습니다. 놀란 멧돼지는 땅에 떨어지자마자 숲 너머로 도망쳤습니다. 한숨 돌린 남자들이 윤선비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소. 자네 아니었으면 정말이지 큰일 날 뻔했어. 그리 말하는 남자는 재현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으나 눈매가 깊고 예리해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다른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현보다 키는 조금 작았으나 몸이 다부져 척 보아도 무예를 익힌 티가 났지요. 재현이 그들의 흙 묻은 옷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덕분에 괜찮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남자 하나가 윤선비를 지그시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나는 김수라라 하오. 은인의 이름을 물어도 되겠소이까? 윤재현이라 합니다. 통성명을 한 뒤 셋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길이라 하자 수라가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지금 치르는 시험이라면 문관 시험이 아니오? 맞습니다. 문관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가 응당 무관 시험을 칠 줄 알았소. 사람보다 큰 통나무를 번쩍 들어 멧돼지를 내쫓았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윤선비는 시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은 제가 애써서 익힌 것이 아닌 기연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배워 익힌 글과 도리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기 무섭게 고개를 숙인 윤선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아침만 먹고 내 걸어온 데다 나무를 드느라 힘을 많이 써서 그런 듯 했습니다. 김수라가 호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게 아니지. 우리 주막으로 갑시다. 윤선비를 주막으로 안내한 김수라는 한 상 가득 음식을 시켰습니다. 덕분에 윤선비는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었지요. 셋은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술자리 중에도 윤선비는 자꾸만 이연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연과 나눴던 대화, 차분한 미소. 그녀가 보여준 진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끊기자 김수라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윤선비,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얼굴에 생각이 가득해 보이는군. 윤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술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만난 여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라는 흥미를 느낀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걸이 잊지 못하는 여인이라. 어떤 여인인가 궁금하군. 윤선비는 망설이다 이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연입니다. 가문이 몰락해 기생이 되었지요. 간단히 말하려 했지만 술기운 때문인지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수라는 주의 깊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다니 안타깝군. 속이 깊은 여인인 듯한데. 윤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연은 같은 것을 보아도 그 너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졌지요. 과거를 보고 돌아와 이연을 기루해서 꺼내주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선비가 심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라는 윤선비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지요. 돌아가는 길. 김수라는 호위에게 말했습니다. 이연이라는 여인. 그녀의 가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라. 시간이 지나 과거 날이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에 대한 마음을 떨치고 과거에만 몰두했습니다. 시험 당일, 윤선비는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의 응시자들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시험장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선비가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관이 첫 번째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군주의 덕목에 대하여 논하라. 문제가 발표되자 윤선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연이 예측했던 바로 그 주제였지요. 이연의 현명함에 윤선비는 깊이 감탄했습니다. 윤선비는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연과 이야기했던 왕의 즉위와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 군주가 백성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정책의 방향성까지 윤선비는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을 차분히 써 내려갔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어버이와 같아야 하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정치적 안정은 덕망 있는 인물의 선택과 공정한 통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윤선비는 왕과 신하의 관계와 정치적 도리를 조화롭게 풀어내며 한 문장 한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과거 시험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간 복시를 본 뒤 왕 앞에서 치르는 최종 시험인 전시까지 보아야 했습니다. 첫날 가뿐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른 윤선비는 무사히 마지막 시험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 발표 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명단이 붙은 벽에 몰려들었고 윤선비도 그 틈에서 급 제자의 명단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이라는 이름을 찾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이내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합격! 합격이다! 가슴 속에서 벅찬 감정이 쏟아올랐습니다. 잊으려 애쓴 이연의 얼굴이 물밀듯이 떠올랐습니다. 윤선비는 왕과의 면담을 위해 궁으로 향했습니다. 장원 급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면담이라 했습니다. 윤선비는 어사화를 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고작 몇 걸음 앞에 있다는 사실에 윤선비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윤선비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의를 갖추자 왕의 음성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가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윤재현인가? 위험 있는 왕의 목소리에 윤선비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왕의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윤선비는 왕과의 대담을 이어나갔습니다. 왕은 윤선비에게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막힘없이 답하는 윤선비를 보며 왕은 무척 즐거운 듯 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만나게 되어 기쁘군. 과인을 즐겁게 해준 대가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뭐든 들어줄 테니 편히 말해보게. 윤선비는 이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이 들어주는 소원이라니 욕심이 나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윤선비는 지금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이연을 떠올렸습니다. 항공하옵니다. 소신, 전하의 자비에 기대어 감히 한 가지 청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말해보라.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습니다. 대대로 충신이었던 서씨 가문 출신이나 집안이 몰락하여 기생이 되었사옵니다. 소신 감히 그 여인과 가문의 복권을 청하나이다. 각 과거에 급제한 윤선비의 발언에 신하들이 헛기침했습니다. 이 말은 왕의 분노를 살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왕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해달라 청하는 것이니까요. 윤선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침묵에 잠기고 대전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마침내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주기 힘든 문제로다. 윤선비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건은 이미 해결했으니 왕이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란 윤선비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왕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의 모습은 윤선비가 멧돼지에게서 구해준 김수라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경악한 윤선비가 무심결에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비,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옆에 있던 신하가 윤선비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신하의 모습 또한 그날 본 호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윤선비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김수라가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급히 고개를 숙인 윤선비를 보며 왕이 웃었습니다. 은인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반갑군. 그대의 용기 덕분에 과인이 이 자리에 무사히 설 수 있었네. 항공하옵니다. 서씨 가문의 복권은 이미 명하였다. 서이연이라는 여인은 공노비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다. 또한 경과 함께 살 집도 한양에 준비해 두었으니 신혼살림은 그곳에서 차리도록 하라. 왕의 말에 윤선비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윤선비는 진심을 다하여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왕에게 하는 3배였지요. 그대가 보여준 충심과 용기에 이 나라가 더 빛나리라 믿네. 이제 물러가 경의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윤선비는 왕의 명을 받들어 물러나며 이영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박질에 숨이 턱까지 찼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대전을 달려나가는 윤선비의 모습에 왕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연은 기루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윤선비가 돌아올 날을 마음속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지요. 그 선비가 정말 돌아온다고 믿는 거야? 순진하긴. 과거에 급제했다고 해도 닳고 다른 널 만날 것 같아? 참하게 자란 양갓집 규수와 혼인하겠지. 기생들은 이연을 향해 희죽거렸지만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윤선비가 제게 보여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연은 그런 윤선비를 믿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윤선비는 어사화를 쓰고 기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 속에서도 결의를 다지며 왕의 명을 담은 문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공노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윤선비는 돌아온 것입니다. 기루 앞에 도착한 윤선비는 차분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생들은 그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기루에 들르는 선비라니. 게다가 그의 모습은 이연이 기다리던 선비의 모습과 몹시 닮아 있었지요. 저 사람. 윤선비 아니야? 이연이 고개 계속 기다리던 그 윤선비. 정말 과거에 급제한 거야? 쏘사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윤선비의 눈은 오직 이연이 있는 곳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이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연은 어사화를 쓴 윤선비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약속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윤선비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왕의 인장이 새겨진 문서를 꺼냈습니다. 주상 전하의 명에 따라 서씨 가문을 복권한다. 서씨 가문의 후손 서이연은 오늘부로 공노비 신분에서 해방되며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냥을 지급한다. 윤선비의 목소리가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문서를 읽은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연. 이연은 놀라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서 있던 이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돌아왔군요.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윤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곳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연은 그 순간 감격에 겨워 윤선비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연을 비웃던 기생들마저 그 낭만적인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지요. 이연을 응원하던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축하한다. 이연아. 뜨거운 포옹을 마친 윤선비는 이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런 이연이 자신과 함께 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이연, 괜찮다면 나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윤선비의 말에 이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일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연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윤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선비는 이연의 손을 잡고 기루를 나섰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연이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으며 윤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꽃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윤선비와 이연은 왕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연은 그가 관직에서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윤선비는 그런 이연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아끼며 매일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의 가정은 웃음과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조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후세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강희, 나를 알고 있지요? 우리는 무슨 사이였나요? 왜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은설의 말에 강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의 기억이 없는 건 전부 저 때문입니다. 야담영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양에 은설이라는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아픈 남편에게 시집와 3년 만에 남편을 잃게 되었지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은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더니 결국 네가 이 집안을 망쳤구나. 손가락질하며 내뱉는 말이 은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팔자가 정말 남편을 죽게 만든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자 어느새 그리운 마음보다는 죄책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시댁 사람들은 은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거나 말을 걸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이 집에서 그녀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네가 머물 자리는 없다. 당장 떠나거라. 결국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와 문을 박차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은설은 쫓기듯 시댁을 떠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은설이란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비참한 마음으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마가 친정집 앞에 도착하고 은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설아, 무슨 일이냐? 친정집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은설은 그제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설은 집으로 돌아온 후 날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열지 않은 채 밤낮을 보냈지요. 밥상 앞에 앉아도 한입 뜨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열려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열려불경이부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의 재혼은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였으니까요. 그러나 20을 간 넘은 어린 딸이 남편을 잃고 방 안에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딸을 잡겠구나. 라는 불안한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지요. 그때 은설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선 더 이상 은설이 행복할 수 없으니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날 밤 아버지는 몰래 하인들을 불러 은설을 보낼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가마를 준비시키고 딸에게 막대한 돈과 폐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은설아, 나는 너를 보내고 사람들에게는 네가 주었다고 소문을 낼 거다. 그러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곳에서 행복하거라. 은설은 깊은 밤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아버지는 가마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마에서의 나날은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지요. 어디쯤 가고 있냐 물어도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은설은 걸량과 물을 조금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가마는 나흘을 꼬박가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 앞에 은설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인들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숲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은설은 자신을 업고 있는 누군가의 단단한 등을 느꼈습니다. 꿈인가 싶어 은설은 그의 등에 머리를 기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설은 저녁 놀이 질 때 즈음 방 안에서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지요. 그는 어둠이 들어선 방 안에서도 빛나는 눈동자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마치 조각 같은 미모의 사내였습니다. 은설은 한순간 그 외모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희가 물었습니다. 은설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청운 마을입니다. 가마 안에 홀로 계시는 걸 보고 변을 당할까 걱정되어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은설은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강희를 보며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폭의 산수와 같은 남자의 근사한 모습에 은설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폐를 끼쳤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밤만 신세 지고 내일 새벽 떠나겠습니다. 갈 곳은 있습니까? 강희의 말에 은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설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듯 강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세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한 집을 쓰겠습니까? 다른 이들 모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집은 마을 끝에 있어서 조용하고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은설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한 집에 사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곳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강희입니다. 낭자의 이름은 무엇인지요? 은설. 이라 합니다. 은설, 좋은 이름이군요. 저와 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불편하실 테니 저는 바깥에서 자겠습니다. 은설 낭자께서는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 말에 은설은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주인을 바깥에서 자게 하는 것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괜찮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푹 쉬십시오. 강희는 목침과 얇은 이불을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은설은 친구 위에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은설은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 집에서 조금 더 머물러야겠다 생각한 은설은 강희에게 금부치를 내밀었습니다. 며칠만 더 신세져도 될까요? 물론 그냥 신세질 생각은 아닙니다. 이걸 팔아서 생활에 보태세요. 물론입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계시면 됩니다. 강희는 그녀가 내민 금부치를 챙겨 품 안에 넣었습니다. 강희가 금부치를 받자 은설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시장하실 테니 식사부터 하세요. 강희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은설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갓 지어낸 흰쌀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생선구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차디찬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따스한 밥상이었습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생선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이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외로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슬픔이 무너져 내리듯 밀려왔습니다. 은설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은설에게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은설은 그의 침묵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떠한 질문도 동정의 말도 건네지 않는 그의 배려에 은설의 마음은 봄날의 얼음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은설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희가 따뜻한 시선으로 은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길 속에서 은설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설은 다시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희가 곶감 단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은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곶감 안에 호두와 잣을 넣은 곶감 단지는 은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렇습니까? 강희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설이 곶감 단지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큰한 곶감과 오독오독하고 고소한 호두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곶감 단지를 2개나 먹어 치운 은설이 강희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은설의 시선이 느껴졌는지 강희가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설이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강희가 먹여주는 것, 챙겨주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은설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던 것이지요. 좋아하는 음식과 다과, 차 하다못해 빚의 문양까지도요. 은설은 강희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을까 부단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리도 잘생겼는데 한 번이라도 봤으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지. 강희가 제게 질문이라도 많이 던졌다면 저도 한 번쯤 물어보았겠지만 강희는 은설의 어떤 과거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강희가 묻는 거라곤 음식은 입에 맞는지 이불은 따뜻한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설도 굳이 강희에 대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은설은 그의 정성 어린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마움 속에서 피어나는 묘한 감정이 은설의 가슴 한켠에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강희는 여느 날처럼 대청마루에 목침을 들고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귀를 때리며 나뭇가지가 창밖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로 인해 대청마루가 젖어들었지만 강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 있던 은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희는 자신을 위해 밖에서 비를 맞으며 잠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강희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강희를 불렀습니다. 밖이 춥습니다. 방으로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어디서든 잘 잡니다. 은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재울 수는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 저도 못 잘 거예요. 그러니 들어와요. 은설의 부탁에 강희는 한참 망설이다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혼자 있을 땐 널찍하던 방이 강희가 들어오는 것만으로 꽉 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가득했고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은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조금 후회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한 방을 쓰는 게 옳은 것일까?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 때 강희가 말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빗방울이 묻어있네요. 닦아드릴게요. 강희는 은설의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물기를 조심스레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은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큰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이어 천둥 소리가 방 안을 울리듯 크게 들려왔지요. 은설은 깜짝 놀라 강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천둥이에요. 강희가 낮은 목소리로 은설을 달래며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희의 품에 안긴 순간 은설은 그의 따뜻한 체온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지면서 은설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 했지요. 은설은 서서히 고개를 들어 강희를 바라봤습니다. 강희가 진지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은설은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강희 역시 그것을 원한다는 듯 은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나 입맞춤이 깊어지려는 순간 은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신이 든 그녀는 급히 몸을 물리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미안해요. 잊어줘요. 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희는 당황스러워하다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둘은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때때로 강희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은설은 그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설은 아직 어두운 새벽빛이 남아있는 방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어젯밤의 일이 은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둘러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낮은 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푹 삶아낸 백숙이었습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해서 먹어요. 강희는 닭고기를 먹기 좋게 찢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설은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강희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은 음식을 먹자 은설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희가 반찬을 은설의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십니까? 은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참 맛있어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설의 말에 강희가 희고 고른 이를 내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에 속절없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설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은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그에게 기울고 있었지요. 상은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킬 겸 상을 정리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치맛자락을 밟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요. 그 순간 강희가 빠르게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은설의 잘록한 허리를 감싸 안은 순간 둘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강희는 순간 당황한 듯 은설을 바라봤습니다. 놓아주세요. 미안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강희가 재빨리 떨어져 나갔지만 은설의 가슴은 진정될 생각을 안았습니다. 은설은 붉게 달아오른 뺨을 손등으로 식혔습니다. 두 사람이 닿은 시간은 짧았지만 방 안의 야릇한 긴장감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가슴 속에 번지는 감정이 무엇인지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말로 꺼내기 두려웠습니다. 감정을 내보이는 순간 이 관계가 깨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밤새 잠을 설친 은설이 일어났을 때 강희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산짐승을 잡으러 산에 간 듯 했습니다. 강희의 활솜씨는 발군이라 하루도 짐승을 잡아오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토끼나 노루뿐 아니라 큰 짐승도 종종 잡아 저자에 가져다 팔았는데 그런 날이면 은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장신구 같은 걸 꼭 사오곤 했습니다. 은설은 집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 나무를 캐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동산에 올라갔는데 눈에 띄는 나물이 없어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숲이 깊어지자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강희에게 맛있는 산나물을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은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뒤돌아서려는데 무언가가 풀숲을 뒤흔들었습니다. 은설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나무 뒤에서 커다란 늑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뜩이는 눈으로 이쪽을 노려보는 늑대의 모습에 은설은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몰려왔지요.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며 점차 은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 은설은 뒤로 물러서다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늑대와 은설의 거리는 이제 세 걸음도 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은설에게 뛰어드는 순간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은설과 늑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희였습니다. 도망쳐요. 그는 은설을 보호하듯 몸을 앞으로 내밀고 늑대와 마주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손에 쥔 칼은 번뜩였습니다. 늑대가 달려들자 강희는 칼을 휘둘러 늑대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늑대는 쉬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늑대와 강희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악전고투 끝에 강희가 늑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은설이 강희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강희, 은설, 어디 다친 곳은 없습니까? 전 괜찮아요.
하지만 강희가 다쳤잖아요. 은설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늑대는 마지막으로 강희의 가슴팍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두꺼운 가죽옷을 뚫고 살갗을 찢었습니다. 가죽옷에 핏물이 스멀스멀 베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강희는 고통 속에서도 은설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배어 나오는 피를 볼 때마다 은설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 틈이 없었습니다. 은설은 강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서 돌아가요. 치료해야 해요. 은설은 강희를 지탱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를 가까스로 집으로 데려온 은설은 물과 무명천 약을 가져와 강희의 앞에 앉았습니다. 옷을 벗기자 강희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지요.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좀 따가울 거예요. 은설이 말하자 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약초 가루를 뿌린 뒤 깨끗한 삼배로 상처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은설의 마음도 저릿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잘 참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은설. 탕약을 끓여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부르세요. 은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온 은설은 대청마루에 주머니 하나가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주워 안을 확인한 은설이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은설이 준 금부치와 낡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안의 놀이개는 어린 시절 자신이 늘 치마에 달고 다니던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설은 강희가 예전에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에 들어가 캐묻고 싶었지만 강희는 병자였습니다. 강희가 나은 뒤 이야기해봐야겠다 생각하며 은설은 주머니를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강희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였지요. 빨래를 하고 돌아온 은설은 강희가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은설은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지켜보았습니다. 강희는 책상 아래를 뒤지고 이불을 들추다 애타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설은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뭘 찾고 계신가요? 강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불안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작은 회색 주머니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은설은 천천히 손을 품에 넣어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걸 찾으셨나요? 주머니를 본 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설이 가지고 있었군요. 강희가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쉽게 주머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은설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금부치를 쓰지 않으셨나요? 쓰시라고 드린 것인데요. 강희는 입술을 달싹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은설은 이번에는 주머니 속 놀이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개 분명 제가 어릴 적 차고 다니던 건데 왜 강희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두 사람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희, 나를 알고 있지요? 우리는 무슨 사이였나요? 왜 나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은설의 말에 강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의 기억이 없는 건 전부 저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강희의 이야기에 은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슴치고는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요. 단정한 이목구비에 늘씬한 체격. 말수는 적지만 환하게 미소 지을 때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강희를 짝사랑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종들의 속삭임 속에는 늘 강희의 이름이 오르내렸지요. 은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설은 강희가 일을 할 때마다 은근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강희가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면 물 위에 버들잎을 우수수 띄우기도 했고
마당을 다 쓸 무렵엔 모아둔 낙엽을 발로 차 일거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희는 한 번도 화를 내는 법이 없었지요. 은설을 살짝 흘겨보다 미소 지을 뿐이었지요. 그럴 때면 은설의 가슴은 더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강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희는 처음에 은설을 여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은설은 사대부 집안의 귀한 여식이었지만 어딘가 장난기 많고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에 마치 친동생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은설이 한복 치마를 살짝 들고 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장난스레 머리카락을 헝클며 뛰어올 줄 알았던 그녀는 그날만큼은 흙에 치맛자락이 닿을까 조심스레 치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지요.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머리칼과 살포시 붉어진 얼굴에 강희는 멍하니 은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았던 은설이 한순간에 여인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강희는 은설을 여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에게는 신분의 차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은설은 사대부 집안 여식이었고 강희는 그저 그 집의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강희는 자신의 감정을 늘 숨겨야 했습니다. 한 번도 솔직히 고백하지 못한 채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짝사랑하며 가슴 저려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희는 은설이 혼자 마당 끝에 앉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설의 뒷모습은 가엾고 안타까워 보였지요. 가슴이 저릿해진 강희는 은설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설이 울고 있던 이유는 혼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상대와의 혼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강희에게 마음조차 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혼인하게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강희는 아무 말 없이 은설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흐느낌을 삼키던 은설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어쩌지? 내년 봄에 혼인이래. 은설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설의 아픔을 덜어주지도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무력감에 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씨를 소중히 대해주실 거예요. 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설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은설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강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싫어. 나는 네가 아니면 싫단 말이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은설이 강희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강희는 놀라면서도 은설을 밀어내지 못했고 그 짧은 순간 동안 마음속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입맞춤이 끝나기도 전에 은설의 아버지가 고성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은설과 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을 지키기 위해 그녀 앞에 섰지만 주인 나리의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설의 아버지는 대노하며 강희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희는 즉시 끌려나갔습니다. 은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두세요.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이에요. 닥치지 못해. 사대부 여식이 머슴과 입을 맞추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혼인이 코앞인데 어떻게 이따위 짓으로 아비를 능멸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아버지의 분노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이대로라면 강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강희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양쪽에서 강희를 결박하던 하인들이 몸을 던지는 은설을 보고 당황해 손을 놓았습니다. 은설은 제가 달고 있던 놀이개를 끊어낸 뒤 강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망쳐 멀리 가. 제발. 은설의 간절한 부탁에 강희는 얼어붙은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당황한 하인들이 강희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은설이 몸을 내던져 막았습니다. 크게 분노한 아버지는 사람들을 풀어 강희를 잡으라고 시켰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은설은 밤새도록 마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눈송이가 은설의 어깨 위로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강희를 생각하면 도무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 마당 앞에 무릎 꿇은 은설은 결국 고열로 몸져 누웠습니다. 혼수 상태면서도 강희를 죽이지 말아달라 연신 빌었지요. 아버지는 강희를 찾은 뒤에도 죽이면 은설이 혹여나 뒤따라 죽을까봐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내쫓으며 2번 다시 은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떠난 뒤에도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강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사는지 모두 철저히 관리해 은설의 주위를 맴돌지 못하게 했습니다. 강희가 떠나고 은설은 1달 넘게 알아 누웠습니다. 깨어난 은설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기억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강희와의 추억은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아버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에 강희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며칠 후 은설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끼던 놀이개가 사라졌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은설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거겠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새로 사주마. 네. 그 후로 아버지는 놀이개를 몇 개나 더 사주셨지만 어쩐지 은설은 자꾸만 그 놀이개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놀이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릿하고 가슴이 조여들었지요. 그렇게 은설은 어딘가 텅 비어버린 채 남편에게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을 떠났지만 그리움과 미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희는 원래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출중한 외모 덕에 혼인하자는 여인은 많았지만 은설을 잊지 못해 전부 거절하고 산속에 칩거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은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은설은 강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로소 아버지가 자신을 왜 이곳으로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의 손을 살며시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하루도 아씨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강희가 놀이개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놀이개도 금붙이도 도무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혹여 다음 생에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어. 강희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희의 말에 은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강희의 쓸쓸한 표정을 본 순간 은설은 자신이 그를 다시금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 남편처럼 강희도 내 곁에 있다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 은설은 이미 입맞춤의 대가로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늑대에게서 은설을 구하느라 강희는 죽음의 위기를 한 번 더 겪어야 했지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죄책감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은설은 문득 강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희,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은설은 강희에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가에서 쫓겨나고 아버지가 저를 가마에 태워 산골에 보낸 것까지요. 눈물을 머금은 채 은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희가 나 때문에 다치고 위험에 처하면 어쩌죠? 늑대에게 공격받은 것도 제 저주받은 팔자 때문인지도 몰라요. 강희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남편이 죽은 건 아씨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 한 번 했던 적 없는 튼튼한 사람이니 아씨보다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 적게 살진 않을 겁니다. 은설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희는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도 되니 그저 곁에만 있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은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설을 억누르던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강희의 따뜻한 품속에서 은설은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설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강희는 손끝으로 은설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아씨. 아씨라 부르지 마요. 은설이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은설. 강희의 목소리는 낮고 따스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은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목덜미를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이 붙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강희는 은설에게 조심스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은설도 그의 너른 등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설, 은혜합니다. 정말 은혜합니다. 저 역시 강희를 은혜해요. 은설은 강희의 목에 팔을 두르며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기는 새벽까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은설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전부 생생했습니다. 강희의 품에서 느껴졌던 따뜻함, 그의 진심 어린 위로와 그들이 나눈 깊은 사랑의 순간들. 은설은 자신이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묶여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강희는 여전히 은설의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은설은 안도감과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쩌면 강희와의 인연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은설은 스스로 다짐하며 강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강희와 오래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강희는 은설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희는 은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은설, 나와 혼인의 평생을 함께 해주세요. 네. 은설은 기꺼이 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로서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은설의 친정에 발신인 불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설을 걱정하느라 하루하루 늙어가던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은설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 잘 됐구나. 잘 됐어. 그는 딸이 강희를 만나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은설은 강희와 혼인한 뒤 자신의 폐물을 팔아 청온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꺼이 돕고 흉년이면 구휼미를 푸니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은설은 이듬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아픈 곳 없이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에서 은설은 자신의 행복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아픔이 떠오르긴 했지만 충만한 행복 속에 있었기에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다음 이야기가 곧 시작됩니다. 저는 상구님이라면 잡아먹혀도 좋아요. 순진한 연소의 말에 상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호랑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시기를 겪는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야. 너를 다른 의미로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상군은 몹시 괴롭고 지쳐 보였습니다. 참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연소는 그런 상군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에게 잡아먹혀도 좋다는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소는 상군이 그녀를 다치지 않게 할 거라 확신했지요. 연소가 상군의 손등을 가만히 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에요. 제 또래들은 벌써 아이도 한둘 낳았는걸요. 저 역시 상구님이라면 괜찮아요. 야담연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연소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연소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몇 해 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연소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모님이 없는 연소를 부려먹기 편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잔칫날 일소는 돕게 하면서 떡 한 번 준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연소는 낮에는 남의 집 농사를 돕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갔습니다. 연소가 사는 풍산마을은 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 항상 풍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군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을이면 큰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이번은 웬일인지 예년보다 조금 적은 수확을 거두었지 뭔가요. 다른 마을과 비슷한 수확량이었으나 이미 많은 수확량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점쟁이에게 찾아갔고 점쟁이는 상위에 쌀을 흩뿌려 점을 보았습니다. 작년 제사가 시원찮았어서 그래. 예. 정말 그게 이유입니까? 그래. 내가 어디 거짓말하는 거 봤나? 작년에 소잡기 아깝다고 산적을 빼먹었지. 그것 때문에 상구님이 노하신 게야. 점쟁이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였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연에는 소고기 산적을 더 많이 해서 올리면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점쟁이가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요란하게 흔들리던 방울 소리가 멎고 점쟁이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산재물이 필요하다 하시는구만. 점쟁이의 점괘에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산재물이요? 그래. 이 마을 처녀든 다른 마을 처녀든 내가 묵지 않은 산재물이 필요해. 끔찍한 말에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확실한 건 산재물 하나로 10년은 풍요로울 거라는 거지. 10년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탐욕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 연소가 있지 않나? 그로부터 이틀 뒤 연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군의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였지요. 연소는 이런 법은 없다며 읍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마을을 위해서야. 너도 네 부모도 후대의 복을 받을 거다. 생때 같은 목숨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후대의 복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사람들은 연소가 도망칠 수도 있다 생각했는지 그녀를 광에 가두고 이틀간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연소는 그렇게 반항할 틈도 없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연소는 자신이 외톨이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연소는 삶의 희망을 놓았습니다. 도망친다 한들 이 주변은 모두 산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든지 산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연소는 그저 상군이 자신을 아프지 않게 목숨을 끊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기면 됐네. 촌장이 연소를 묶은 밧줄을 나무에 묶으며 말했습니다. 연소가 간절한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극락왕생하시게. 촌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산속은 더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연소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상군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상군은 집채만 한 크기의 호랑이로 한 번 으르렁거리면 오금이 저려 꼼짝 못하고 두 번 으르렁거리면 누구든 정신을 잃게 된다 했지요. 제발 2번 울어주면 좋겠는데. 연소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깊고도 추웠지요.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스칠 때마다 그녀는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노란빛 2개가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든 연소는 그것이 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상군. 상군이었습니다. 전설은 사실이었습니다. 상군은 실제했고 크기 역시 거대했습니다. 연소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전설 속의 존재가 이제 자신을 삼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손목에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상군이 제 발톱으로 그녀를 묶었던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눈을 뜬 연소는 거대한 호랑이를 마주했습니다. 뚜렷한 줄무늬와 금빛 눈을 가진 존재는 인간의 말 대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소의 손목을 옥죄던 밧줄이 조각나 떨어졌습니다. 연소가 의아한 시선으로 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먹는 게 아니었나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뒷걸음질 쳐 물러나더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떠나라는 신호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연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상군은 연소를 놓아주었지만 이대로 돌아간다 한들 사람들은 수확량이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원망할 터였습니다. 다른 마을로 간다 해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었고요. 차라리 말은 안 통할지언정 호랑이와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 많아 보이는 상군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연소가 굳게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도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상군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호랑이는 한동안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소가 다급히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칡덩굴과 나뭇가지가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연소를 확인할 뿐 멈추라고도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소는 그 뒤를 쫓아가며 가끔씩 넘어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연소는 발밑을 살피며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내디뎠지만 너무 어두웠던 탓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녀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접질린 발목이 찌릿하게 아파왔지요. 연소는 발목을 감싸쥐고 숨을 골랐습니다. 뒤늦게 발걸음을 멈춘 상군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상군은 천천히 다가와 연소를 내려다보더니 발톱을 세우지 않은 앞발을 뻗어 그녀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연소가 당황해 물러났지만 상군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니 그냥 두세요. 연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군은 몸을 낮추더니 그녀에게 눈짓했습니다. 멍하니 있던 연소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타라는 건가요? 상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허락의 뜻이었습니다. 연소는 조심스레 상군의 등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상군이 어두운 숲속을 낯길을 걷는 것처럼 날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소와 함께 걸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산속 깊은 곳 바위로 이루어진 넓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상군은 연소를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동굴 안쪽에서 커다란 나뭇잎을 물고 와 그녀의 발목에 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소는 조심스레 상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커다란 금빛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소는 서늘한 동굴 안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터질 듯 뛰었던 심장은 가라앉았고 두려움 역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구해준 걸까? 연소는 상군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군은 무섭고도 낯설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연소는 동굴 안의 은은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소는 동굴 안에서 머물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상군은 연소가 잠들면 밖으로 나가 음식과 물, 약초를 가져왔지요. 상군은 그녀를 잡아먹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며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소는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린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흑당 같은 머리칼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잘생긴 외모와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황금빛 눈동자를 홀린 듯 바라보던 연소가 불현듯 물었습니다. 상군님, 이신가요? 연소의 물음에 상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습이 다른데 용케 알아보는군. 기운이 같은데 어찌 모르겠어요. 상군은 호랑이와 인간의 모습을 번갈아 할 수 있다더니 참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였을 때와 같은 조심스러운 손길에 연소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상군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한 것을 버려두지 않는 게 내 법도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어쩐지 연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후로도 상군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연소는 호랑이의 모습도 좋다고 했지만 상군은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이게 훨씬 낫다 하였지요. 연소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두려움 대신 편안함과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독초다. 상군은 커다란 손으로 잎사귀를 뜯어내며 말했습니다. 연소의 발목이 낮자 상군은 그녀를 데리고 산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상군은 나무 껍질을 벗기는 법, 약초를 고르는 법, 그리고 숲속의 맑은 물을 찾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간결했지만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속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으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넌 항상 조급하게 행동하는군. 상군이 비탈길에서 넘어질 뻔한 연소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연소가 뺨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 보니 모든 걸 빨리빨리 행동하는 게 몸에 밴 모양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산에서도 때때로 그대로 이어졌지요. 숲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낮에는 햇살을 즐기고 밤이 온다 한들 내 밤눈이 밝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예,
상구님 말씀이 맞아요. 연소가 배시시 웃자 상군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연소는 조심스레 질문을 꺼냈습니다. 상구님께서는 이런 삶이 외롭진 않으세요? 상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건 너가 아닌가? 난 늘 이렇게 살아와 외로움을 모른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그리하면서도 상군은 꽤 외로움을 탄다는 걸 연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연소 주위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연소는 반박하는 대신 이리 말했습니다. 상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 상구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여기는 내 구역이다. 네가 떠나지 않는 한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대답 대신 그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상군은 이런 행동이 익숙하지 않은지 뻣뻣하게 굳어 있다가 조심스레 연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부터 미열이 있더니 밤이 되자 상군의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이었지요. 상군의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연소가 걱정스레 그를 바라보다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상군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금빛 눈동자에는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는 자신을 억누르려는 듯 크게 숨을 들이쉬다가 잘게 몸을 떨었습니다. 물수건이라도 데워줄까 싶어 연소가 물에 적신 수건을 가지고 상군에게 향했습니다. 오지마. 그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연소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거라면. 가라고 했잖아. 상군이 외쳤습니다. 낮고 거친 상군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소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상군의 눈빛엔 두려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지요. 그 순간 상군은 더는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연소를 덮쳤습니다. 커다란 손이 그녀를 움켜쥐었고 짐승 같은 기운이 그녀를 압도했지요. 그러나 상군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제 손등을 물어뜯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뜯긴 손등에서는 금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망쳐라. 최대한 멀리. 그는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연소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소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싫어요. 난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군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연소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상구님은 제가 힘들어했을 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상구님을 두고 도망칠 만큼 법도를 모르는 여인이 아니에요. 망설이던 연소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상구님이라면 잡아먹혀도 좋아요. 순진한 연소의 말에 상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호랑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시기를 겪는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야. 너를 다른 의미로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상군은 몹시 괴롭고 지쳐 보였습니다. 참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연소는 그런 상군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에게 잡아먹혀도 좋다는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소는 상군이 그녀를 다치지 않게 할 거라 확신했지요. 연소가 상군의 손등을 가만히 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에요. 제 또래들은 벌써 아이도 한둘 낳았는걸요. 저 역시 상구님이라면 괜찮아요. 연소의 진심 어린 말에 상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소가 먼저 안겨오자 상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군이 연소의 저고리 끈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연소가 풀썩 뒤로 쓰러지며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동굴을 밝히는 촛불은 사흘이 가도록 켜지지 않았으나 어느 날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을 무렵 연소는 눈을 떴습니다. 상군을 받아내느라 온몸이 깨질 듯 아파왔지요. 그러나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상군은 제 손등을 물어뜯을지언정 연소를 다치게 할 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연소의 옆에는 상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소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물어뜯은 손에는 아직도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소는 상군에게 배운 대로 나뭇잎을 가져와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연소의 부드러운 손길에 상군이 눈을 떴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더 자지. 밤새 시달렸으면서. 연소는 그의 손을 다독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구님 손이 걱정돼서요. 상처가 아직 아플 것 같아서. 상군은 그녀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처는 내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저는 상구님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소를 바라보던 상꾼이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하도록 하지.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상군은 낮에는 연소에게 숲의 이치를 알려주고 밤에는 남녀간의 이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소는 낮에도 밤에도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롭고 고단했던 마을에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상군과 함께하는 평온한 나날들이 그녀의 기억을 채웠습니다. 연소가 상군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상구님과 여기서 이렇게. 상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소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숲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소는 동굴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뭇가지의 도단한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항상 연소보다 늦게 일어났던 상군이 오늘은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연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즈음 상군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군은 평소와 달리 행동거지가 조금 어색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소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셔요? 상군은 말없이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산의 모든 봄꽃을 모아놓은 듯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연소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늘 너 생일이지 않나? 상군의 말에 연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조차 잊고 있던 탄신이를 상군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상군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소중히 끌어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상구님. 정말 기뻐요. 온천에 데려다 줄 테니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해. 오후에는 저자에 갈 거다. 저자예요? 괜찮을까요?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연소는 안도했습니다. 온천에서 목욕을 마친 연소는 장포를 두르고 상군과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연소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군이 저와 연소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가벼운 현옥수를 걸어주었으나 혹시나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연소는 장포를 깊이 덮어쓰고 조심스레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주술의 효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게 둘을 대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둘의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많이 봐왔지만 내 평생 이런 선남선녀는 처음입니다. 부부가 참 잘 어울리셔요. 그 말에 연소의 얼굴이 동백꽃처럼 빨갛게 붉어졌습니다. 둘은 옷을 지을 예쁜 옷감을 사고 작은 소품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소는 아주 예전에 잃었던 삶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주 올까? 연소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끔이면 좋게요. 상구님과 숲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운걸요. 그래도 저자에 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말해라. 데려다 줄 테니. 감사해요. 그럼 슬슬 돌아갈까? 저자와 숲은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둘은 느릿한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노을에 물든 숲에 들어서자 연소는 문득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의 즐거움도 좋았지만 진정으로 있고 싶은 곳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숲 깊은 곳에 들어오자 상군은 호랑이로 변해 연소에게 등을 내주었습니다. 저 요즘 잘 먹고 짐도 많아서 무거울 텐데요. 연소의 우려에 상군이 픽 웃었습니다. 황소도 한 손으로 드는데 너 하나를 못 들까? 결국 연소가 조심스레 상군의 등에 엎였습니다. 상군이 빠른 속도로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내가 시방 뭘 본 것이오? 그때까지 숨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고 있던 사냥꾼 하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호랑이가 되는 장면을 난생 처음 본 사냥꾼의 바지가 소피로 줄줄 젖어 들었습니다. 그 사냥꾼의 옆에는 김도윤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외동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버릇이 없고 욕심이 많았지요. 김도윤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호랑이와 여인이 떠난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주막으로 온 김도윤은 사냥꾼들과 탁주를 걸치며 숲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와 그 등에 탄 여인, 호랑이로 변하기 전 그때 그 모습은 분명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전설이 사실이었어. 호랑이 가죽을 걸친 인간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 남자도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써 능력을 가지게 된 게 분명했습니다.
호랑이 가죽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김도윤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냥꾼들은 그의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건 분명 산의 신령 같은 존재인데. 산신령이든 아니든 저 호랑이 가죽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김도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사냥꾼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숲을 깡그리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호랑이의 가죽을 얻을 것이다. 김도윤의 말에 사냥꾼들이 곤란해하며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아들인 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곧 보자꾸나. 산군이든 뭐든 간에. 마을로 돌아온 김도윤은 사람들을 모은 뒤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본 상군의 이야기를 과장하며 상군을 호랑이가 아닌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인간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가죽을 차지하면 이 마을은 더 이상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랑이 가죽엔 천하를 뒤흔드는 힘이 담겨 있으니 그걸 손에 넣는다면 우리 마을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군은 신령 같은 존재 아닙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저주라도 받으면. 한 사람이 주저하며 말하자 김도윤은 냉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저주. 그게 신령이라면 우리가 지금 작당모에 하는 곳에 벼락이라도 때려야 하는 것 아니요? 만일 그것이 진정한 산꾼이라면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을 것이고 찾는다면 진정한 산꾼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찾아봐서 나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요. 김도윤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였습니다. 그는 상군을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연소를 제물로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은 상군을 잡자는 말에도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군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꿀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인간이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호랑이를 쓰러뜨리고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윤의 말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상군을 잡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금음날 그들은 불을 붙일 횃불과 날카로운 창 그리고 사냥용 덫을 들고 산속으로 향했지요. 김도윤은 이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진군이다. 오늘따라 몸이 피로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연소는 저를 거세게 흔드는 손길에 깨어났습니다. 연소, 일어나라. 상군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단잠을 자던 연소가 손길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상군의 낯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에서 막 깨어난 연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군은 그녀의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이 주위를 살피며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 떠나다니요?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연소가 혼란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군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인간들이 산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 우리를 찾고 있어. 사람들이요?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죽이고 가죽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 연소의 얼굴이 희게 질렸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도 모자라 그들은 상꾼마저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연소가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악독한 짓을. 이 안에 호랑이가 있다. 불화살을 던져.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동굴 안으로 불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혼자라면 너끈히 피할 수 있었지만 앞에 연소가 있었기에 상군은 그녀를 끌어안고 불화살을 모조리 맞았습니다. 연소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군님. 괜찮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상군이 동굴 밖을 노려보며 연소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터줄 테니 도망쳐라. 그럼 상군님은요? 같이 도망치는 거지요? 저들을 막아야지. 너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싫어요. 상군님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연소가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죽으면 죽었지 그를 두고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넌 방해만 될 뿐이다. 일전에 갔던 바닷가 동굴 앞에서 기다려. 모든 걸 끝내고 돌아갈 테니. 상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리질했지만 상군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상군님 뜻대로 할게요. 착하구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걱정이나 하거라. 상군이 연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군의 등이 부풀고 체격이 변한다 싶더니 상군의 몸이 금세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상군이 연소를 태우고 동굴 앞에 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호랑이다. 집채만한 호랑이의 모습에 호랑이를 처음 본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상군이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사람들의 틈새를 헤집었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군이 연소를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상군의 약점이라는 걸 파악한 도윤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연소를 잡으려 일시에 달려나갔습니다. 상군이 막으려 했지만 불화살을 맞은 데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혼몸으로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화살을 쏴라. 도윤의 명령에 상군의 몸 위로 다시금 화살비가 내렸습니다. 거대한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화살촉이 상군의 몸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반드시 저놈의 가죽을 가져야 한다. 금빛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며 상군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산의 모든 동물이 일시에 잠에서 깨어나 놀라 달아날 정도로 거대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우린 전부 죽을 거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흩어지려는 때 도윤이 붙잡힌 연소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날뛰던 상군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 사람 도윤에게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도윤은 겁을 먹었으나 동시에 가죽만 가지면 자신 또한 저런 능력을 가지게 될 거란 생각에 욕심이 났지요. 상군, 이 여자를 지키고 싶다면 내게 스스로 무릎 꿇어라. 네 가죽을 내놓는다면 이 여자는 살려주지. 상군은 형형한 안광을 띤 채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안 돼요. 상군님, 안 돼요. 입 다물지 못해. 도윤이 연소에게 윽박 질렀습니다. 상군이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금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윤이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자를 지키고 싶지 않아? 응. 상군은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어느 순간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연소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군님은 자신을 희생하실 거야. 그렇게 둘 순 없어. 연소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멈춰요. 돌이킬 수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상군에게 다가가려던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은 숲을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 그런 존재를 죽이면 숲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물은 말라붙고 곡식은 쥐가 파먹고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상군을 죽인 자는 3대가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될 거예요. 악쓰는 듯한 연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였습니다. 연소의 말에 몇몇은 두려움이 서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 틈을 타 연소는 자신의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몰래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라. 가죽을 취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만이다. 김도윤이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지 못했습니다. 연소는 밧줄에서 손을 완전히 풀고는 온 힘을 다해 김도윤을 뿌리쳤습니다. 헛소리.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상군이 되지 못해. 연소는 외치며 달려가 상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를 죽이려면 저를 먼저 해치세요. 연소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연소, 물러서라. 상군의 말에도 연소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군님은 항상 날 지켜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상군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연소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으나 의지 역시 굳건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찌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조금 전 연소가 한 말이 정말이면 어쩌지? 여기서 멈추면 괜찮다고 했잖아. 또한 연소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지요. 김도윤은 초조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그 호랑이를 잡아야.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연소는 몸으로 상군을 가리며 그의 상처투성이 몸을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욕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이를 악문 도윤이 끝내 상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못할 줄 알고. 그가 쥔 칼이 상군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소가 상군을 막아내며 상군을 찌르려 했던 칼은 연소가 대신 맞게 되었지요. 연소. 상군의 절규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연소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낯빛은 급속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상군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눈을 떠라.
제발. 상구님, 도망. 연소는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상군의 금빛 눈동자가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인을 잃은 상군은 대노에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기운에 숲 전체가 떨려왔습니다. 상군이 핏발선 눈동자로 인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상군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이내 폭풍이 되고 땅은 지진이 나갈라졌으며 나무들은 뿌리를 내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사냥꾼 몇이 상군을 향해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렀으나 발톱 한 번에 장난감처럼 부서져 나갔습니다. 상군이 발톱을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볏짚으로 만든 인형처럼 픽픽 쓰러졌습니다. 상군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을 때 살아있는 이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군은 감흥 없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이내 연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닥에 누워있는 연소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소에게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군은 깜짝 놀라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소, 살아있었구나. 상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소가 힘겹게 눈을 뜨자 엉망이 된 상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구님, 다치신 거예요? 아니, 네가 구해줘서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미안하다.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상구님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프지 않게 해줄 테니. 그 말에 안심한 듯 연소가 눈을 감으며 상군에게 기대었습니다. 상군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상군의 발목을 누군가가 쥐었습니다. 도윤이 악에 바친 듯 상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가죽을 취해 천하를. 상군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죽을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그건 너무 간단하지. 너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져서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이 스르르 소나기 힘을 풀었습니다. 상군은 소중하게 연소를 끌어안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 다시는 걸음하지 않았습니다. 상군이 사라진 후 마을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나무는 시들고 개울물은 탁해졌습니다. 사냥터에선 더 이상 짐승을 찾기 힘들었고 들판의 작물들은 이유 없이 말라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 변화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군을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사람들이 후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군이 떠나며 숲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마을의 풍요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도윤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세금을 수탈하고 상군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백성들에게 쏟아냈지요. 모두 너희들 때문이야. 그날 내가 실패한 건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의 말에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날 죽은 백성의 수만 80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굶주림에 분노한 그들은 더 이상 김도윤의 탐욕을 참을 수 없게 되었지요. 어느 날 도윤의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에서 끌려 나온 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과 막대기를 들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인 사또는 이미 도망간 지 오래였지요. 네가 상군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아들을 돌려내.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을 향한 돌과 막대기의 세례를 피할 길이 없었지요. 그의 최후는 몹시도 비참했습니다. 모두 상군의 예언대로였지요. 그 후로도 마을은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풍요로운 땅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상군은 이미 떠났고 잃어버린 숲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은 결국 폐허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조선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마을이라 생각하지 못했지요. 악몽 같던 그날이 지나고 연소는 사흘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연소가 눈을 깜빡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밖에는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있고 가까운 곳에서는 계곡물이 떨어지는 시원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는 맑고 투명했으며 햇살은 부드럽게 대지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흘 내내 연소를 간병하던 상군이 말했습니다. 신선들이 머무는 땅이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상군의 말에 연소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한적하고 평화로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와도 되는 건가요?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군이 자신을 위해 무리했다는 것을 깨달은 연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연소의 머리칼을 상군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다. 낫는 것만 생각하면 돼. 상군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라 여기 있으면 늙지 않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지. 그래도 괜찮겠느냐? 싫다면 몸을 치유한 뒤 함께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잠시 생각하던 연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상구님은 긴 세월을 어찌 살아가시려고요. 저는 이곳에서 상구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 나 역시 그렇다. 상군이 연소를 끌어안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상군은 이제 이 작은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상군의 가슴을 부드럽게 간지렸지요. 연소는 빠르게 회복했고 상군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함께 터전을 만들어갔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도 두 사람은 빈틈없이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모든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 술에 취해 산속을 헤매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남자가 마을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탁주를 마시고 산속을 헤매다가 바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에 있더군. 숲과 폭포는 한 폭의 수채화 같고 공기 중에는 달큰한 꽃향기와 복숭아 향기가 났지. 그러다 한 남자와 여자를 봤는데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사하고 여자는 마치 선녀 같더군. 그런데 그 둘 곁에서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지 뭐야. 도망쳐야 하는데도 그 장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니까. 예끼, 이 사람아.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겠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지요.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게 참말인 게 거기서 얼마 안 있었는데 한 달이나 지나 있지 않았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구만. 아쉬워. 남자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10년에 한두 명씩 무릉도원에서 선남선녀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상군과 연소일 거라 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치부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멈춘 시간 속에 머물며 평화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야담연가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화면 중앙의 동그라미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